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캐나다 외환은행의 마케팅부의 부장님으로 계시는 김시목 부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대출 및 스몰 비즈니스 대출 등 여러 은행 제반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시목 부장님, 우선 우리 얼티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외환은행의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시목입니다. 저는 지난 81년 캐나다 외환은행에 입행하여 현재 26년째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우선 그 캐나다에 외환은행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죠? 예, 81년도 생겨서 현재 그러면 몇 년이죠? 27년. 27년. 이제 아주 그 자리를 잘 잡으실 만한 그런 세월이 지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환은행에서는 이제 주로 고객분들이 한국 분들이시죠? 아니면은 여기 현지인들도 좀 있나요? 현지인들은 극소수고요. 지금 예. 제가 보기 99% 이상은 한국 동포들이 고객입니다. 예. 그래, 물론 뭐 은행업 하면은 일반에서 보통 이해하기는 은행 하면은 돈이 이제 모이는 곳, 또 돈이 나오는 곳,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특히나 한인들을 상대로서 은행업을 한다는 게 지금 현재는 외환은행 하나밖에 없지만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뭐 조은행도 있었고, 또 무슨 은행이 있었죠? 한일은행, 또 산업은행. 네. 그게 있었는데 사실 리테일한 은행은 두 개밖에 없었죠. 그렇죠. 한일은행하고 외환은행. 한일은행은 오래전에 이제 그 IMF 이전에 갔나요? 아니면 IMF? 후일 겁니다. 그 후에. IMF 때도 정은행과 같이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외환은행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독주를 하셨네요. 독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사실 그 89년 말에서 90년 초에 사장님 하신 대로 부동산 불경기 때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예,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외환은행도 많은 돈을 잊어먹고 또 증자까지 했고 저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 외환은행이 여기서 27년이 있었으면, 계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 교포들한테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언어가 문제가 없고, 그렇죠. 일반 은행에 가면은 참 그 언어 때문에 특히나 요새 가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외환은행의 자랑이랄까, 그러니까 여기 메이저 뱅크들하고 비교를 해서, 메이저 뱅크라 그러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5군데죠? 그렇죠. 그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 5군데가 어느 은행을 얘기를 하는가? 큰 데가 RBC, 로얄뱅크, 예, 뱅크 오브 몬트리올, 스코시아은행, CIBC. 네, 되게 그런 정도인데 그런 은행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런 은행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 더 나은 점이 이런 거다 하는 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객께 편리한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매 6개월마다 고객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마다 고객분들이 외환은행 가면 친절하고 내 집에 온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금리나 수수료 면에서도 현지은행보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 지점수가 적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TD 같은 경우에는 점포도 많고 아침 일찍 늘 열고 늦게까지 이제 하는데, 우리 은행은 점포 수도 적은데 영업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을 하시는 분이 많고요. 좀 길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 1년 됐죠. 저희들이 원래는 4시까지 하던 거를 이제 목금 이틀은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도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한인 정서를 이용하고 또 이 상품도 특색이 좀 있는데요. 특히 적금 같은 경우는 서울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기 다른 은행들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은 제가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뮤추얼 펀드라든지 좀 복잡한 상품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은행에는 적금이라는 게 없습니까? 적금이라는 게 없죠. 그 영어로 그걸 억지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인스톨먼트 디파짓이라고. 인스톨먼트 디파짓. 조금씩 매달 넣는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넣는 게 있고,
수시로 자기가 워낙 이달에 100불 넣었다가 그 다음 달에 200불 넣었다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수시로 적금이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권영철 씨 적금 하나 드셨습니까? 글쎄 뭐 저희 와이프가 하나 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 그 메이저 뱅크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브랜치 오피스가 이제 뱅크가 이제 주어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지금 현재 몇 개 브랜치가 있습니까? 지금 우연은행. 현재 총 7개 있습니다. 토론토에 4개, 밴쿠버에 3개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캘거리 지점에 점포를 하나 더 열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초 되면 공사 끝나고 업무 준비가 되면 아마 늦어도 2월 말 이전에 개점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전부 합해서 전부 합해서 7개 개점되면 8개. 8개. 그럼 그 많은 점포,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게 점포 수가. 우리 교민 10만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 총 직원 수가 본국 직원 6명 포함해서 113명입니다. 예. 그 외환은행, 이제 한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물론 이제 한인 우리 교포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주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장점이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있는데 그 반면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그 좀 대표적인 거를 한 몇 가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그 애로사항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고객들의 그 서비스 할 때 그 현지은행에 가서는 좀 컴플레인 못하는 것도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때로 뭐 서울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제 서울과 여기의 그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지은행 가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불편했던 거를 우리한테 와서 이제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쌓였던 거를 이제 나와서 풀어놓는 저희들은 거죠. 뭐 되게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혹시 권영철 씨는 외환은행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무슨 불편했다는 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지금하고 옛날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전에는 그 여기 메이저 뱅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상품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외환은행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 보니까 거의 다 여기 메이저 뱅크들이 하는 그 업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굉장히 아주 그 편리한 점을 많이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옛날에는 사실 뭐 전화비를 하나 내려고 그래도. 그렇죠. 옆에 은행으로 가십시오. 그렇죠. 참 그런 게 불편했었는데. 불편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왔을 2002년도만 해도 그 ATM 같은 거 데비카드를 지점 안에서만 밖에 못 쓰고 뭐 이런 제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또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제가 영업시간 중까지 되는데 올해부터는 24365라 해서 24시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뭐 새로운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원래 특히 저희들은 하이레이쇼 모기지라 그래서 젠너스 파이낸셜하고 업무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셜 모기지 하시는 경우에 최고 95%까지도 대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레지던셜 모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인 동포 사회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론을 메이저 뱅크에서 얻는다는 거는 때로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환은행이 우리들의 그 정서를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많이 이해를 하시면서 많은 그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그 우리 동포 사회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에 외환은행이 많은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아부성발언이 아니고 실제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여기 와서 한 40년 살면서 외환은행 덕도 많이 받고 그렇죠. 사실 외환은행이 동포 사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자리에 있게 한 큰 그 매개체의 하나라고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소문에 사실 뭐 또 은행이 또 하나 들어온다. 이제 신한은행이 들어온다고 아마 제 생각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은행원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게 이제 대출 받으신 고객들이 외환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가 더 어떤 경제적인 덕을 받다든지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 드릴 때 사실 저희들이 그 일하는 보람을 제일 느끼거든요.
그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말에 아마 금융감독원인 오스피에 인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명이 지금 나와서 이제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뭐 인가 받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가 한두 달 안에 받는다 하더라도 점포 임차라든지 그 설립 준비에 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예. 빨라야 올 하반기 돼야 아마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하고는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데 그 경쟁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일부 고객은 신한은행 또 거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경쟁이 없을 때는 좀 나태할 수 있는데 경쟁이 있으면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문 경제도 더 발전할 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세련되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대개 이제 경쟁자가 그렇죠.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선 경계를 하게 되는 게 적인데. 옛말에 또 저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꾸라지 양어장에 그 가물치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더 튼튼하게 되고 더 건강해진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 경쟁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외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뭐 다른 어떤 그 상품들을 고객들을 위해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이렇습니다. 외환은행을 이용하는 한국 분들이 외환은행 측에서 볼 때는 99%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구 중에 외환은행을 거래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큰 그 포션은 차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짐작에는 아마 저희 동포분 중에 25% 저희가 마켓 시어로 본다면 한 25% 내지 30%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죠. 시장 개척의 여지는 많다. 이제 시간에 그렇죠. 온다 하더라도 서로 자꾸 이제 업무 개척을 하고 하다 보면 또 만약 그 두 은행이 더 편리해져서 현재는 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더 많은 상품들을 좀 개발하셔서 저희 동포사회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그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게 우리 교민들 수에 비해서 한 25% 그렇죠. 정도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원거리, 특히 뭐 몬트리올이라든지 좀 흩어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운데 거래하실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편리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비즈니스 어카운트 열고 또 거래는 하시는데 또 일상 거래는 또 가까운 데서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복수 거래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5% 정도.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신한은행 저희들 그 한국을 떠날 때는 신한은행이라는 걸 들어보질 못했는데 예. 그 은행이 언제 생긴 겁니까? 신한은행?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80년 초에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제1동포가 이제 동포자본으로 설립이 됐고 지난해가 그 종은행을 또 인수해서 아주 큰 대형은행이 됐습니다. 예, 종은행도 굉장히 저희들이 알기는 큰 그렇죠. 은행의 하나였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외환은행에 이제 여태까지 27년 동안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많이 서로 동포를 성장을 시키고 또 은행 자체도 성장을 했고, 근데 2008년도 이제 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2008년도에 무슨 사업 계획이 있나? 예, 원래 저희 중점 사업 계획은 말씀드렸던 대로 캘거리 지점 곧 개점해야 되고요. 그 점포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생각에는 하반기쯤에 토론토에도 한두 개 정도 더 점포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라든지 위치 같은 거는 좀 더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정할 예정인데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사장님이랑 권사님 좀 좋은 자리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 프로그램 들으시는 그 에이전트들 분들 좀 예. 기억하셨다가 그렇죠.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제 좋겠네요. 가급적이면 교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거리가 가까운 그 데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참 않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비즈니스 그 트랜잭션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즈니스 론을 하게 되는데 예. 이쪽에서는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예. 그런데 한국에는 그 자기네들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여기서 돈을 끌 수 있는 그런 그 편리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외환관리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교포 등에 대한 여신이라고 해서 그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20만 불까지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서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정액이 있군요, 20만 불로. 20만 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시민권자는 또 안 되고요. 영주권자만 또 해당이 됩니다. 그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대신 최근에는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6위 국가가 돼서 예. 2,500억 불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송금하는 데는 많이 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셨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해서 송금하는 데는 거의 제한이 없고요. 10만 불 넘는 경우에만 그 송금하는 은행 거주지 세무서장에 자금 출처 확인서만 받으면 송금에는 뭐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중에는 우리 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개중에는 그 한국의 원화라고 그러죠, 원화. 네. 한국 돈을 또 많이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어떻게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저도 그동안 이제 많이 그런 불평을 들어봤었고요. 저도 많이 이제 염려를 해왔는데. 그래서 아까 원래 업무 계획에도 저희들이 원화 업무 취급하는 걸 이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부터 저희가 작업을 했고 서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전산개발 작업 중에 있거든요. 전산개발이 끝나면 아마 그게 2월 말이나 3월 초쯤 전산개발이 끝날 것 같아요. 전산개발 끝나면 제가 업무 준비를 해서 하여튼 상반기 이전에는 원화 업무를 취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 업무 취급이라면 환전이라든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그 원화 예금까지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국에서 이제 돈을 뭐 쓰다 남은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지고 오신 돈이라든가 그런 걸 외환은행에 가서 직접 디파짓도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게 조금 뭐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조금 우리나라 외환 관리 규정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맞춰봐야 되니까 현재 송금이나 환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금까지는 최근에 그 규정이 풀린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느 지점을 갔더니 그 글로벌 온라인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드셔서 굉장히 그 더한 편리한 그 업무를 이제 그 고객들한테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글로벌 온라인에 대해서 한번 그 무슨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글로벌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은행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이제 전 세계적인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이 서울에 이제 본점이 있고 국내 영업망이 있는데 해외에도 그 제일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뭐 여기도 현지 법인이 있지만 그 각 해외 점포 네트워크가 국내 은행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학생이 이제 캐나다나 뭐 미국에 갈 때 외환은행에 내가 글로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나오면 해외 외환은행 지점이나 현지 법인에 가서 그 국내 통장에서 돈을 바로 뺄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또 캐나다 외환은행 거래하시는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가실 때 글로벌 온라인을 신청하고 가시면 서울에 가셔서 외환은행 캐나다 통장에서 돈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상으로 그 허용하도록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그 상대방에서 이제 빼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외환 관리법 그 뭐 조금 아까 원화 얘기도 좀 나왔지만은 그런 게 좀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가서 뭐 2만 불을 꺼내 쓴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1만 불 이상 가지고 가면은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서 한국에 가서 뭐 5만 불도 찾았을 수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환관리 규정상 그 제한은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그 2만 불 이상 최근에 또 밖에서 1만 불 이상 찾을 때 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찾으신 시점에 그 지점에 가서 그 레포트 같은 거 하셔야 되죠. 대신 가정에 나가실 때 이제 그 찾아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갈 때 신고는 없지만 한국에서 돈 들은 거는 또 국세청이나 이런 데 통보가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아직도 네. 복잡하네요. 그런 적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한국의 원화가 제가 그 뉴스에서 보기로는 그 10만 원권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10,000원권이 최고액권입니다. 한국에. 그럼 여기 돈으로 말하면 게 10불짜리인데
사실 부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한국 출장 나가서 뭐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다니니까 수표 아닌다면 굉장히 부피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 10만 원권이 나온다는데 그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작은 뭉치만 갖고 와도 이게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원화가 더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주의하셔야 될 게 캐나다에도 캐나다 세법으로 10,000불 이상 캐나다로 환산해서 10,000불 이상 가져 들어올 때 그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시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나라도 큰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이제 10,000불 이상 찾거나 아니면 디파짓 할 때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디파짓 할. 결국은 여기 그 기관, 뭐, 핀트락이라고 그러죠. 숄폼으로. 거기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목적.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핀트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9/11, 9.11 사태 나고 하면서 그 미국에서 주도로 해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라든지 그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미국에서 이제 각 나라에 강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캐나다도 한 2년 전부터 핀트랙이라는 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핀트랙이 뭐냐 하면 그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10,000불 이상 자금이 오가거나 또 수상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은행이라든지 그 어카운턴트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실 일반인까지도 그런 게 있으면 그 핀트랙에 리포트를 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에서 10,000불 이상 송금이 오면 자동으로 그 핀트랙 앞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난 얘기로 그 911이 일어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에이전트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 양반들이 그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을 이제 트랜잭션을 하고 있었는데 사시는 분이 공교롭게도 중동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디파짓한 돈이 이제 뭐 몇천만 불짜리 이제 건물이니까 그게 이제 한 뭐 몇백만 클로스 투 100만 불이 이제 다운 페이를 했는데 그 자금에 대한 그 출처가 어떻게 됐나를 보기 위해서 그 형들이 RCMP에 가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러리스트한테 그 자금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 테러리스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자금이면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비즈니스 하실 때 또 아셔야 될 거는 캐나다 핀트랙은 자금 동결을 조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재무성에서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자산 동결 국가라는 걸 정했습니다. 이제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란 몇 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7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하고 또 테러리스트 그 혐의자 명단을 올려놨거든요. 몇천 명이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 이름으로 송금이 가거나 할 때 미국을 거치게 되면 재무성에서 자금을 동결합니다. 그래서 그게 테러 관련 자금이라든지 북한이나 이런 그 자산 동결 국가 자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계속 몰수를 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핀트락이라는 게 결국 목적이 범죄 예방. 그러니까 돈 세탁하는 거를 막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자금 세탁하는 걸 막는 건데 이제 그 최고의 목표가 이제 범죄 예방, 또 두 번째는 뭐 마약 나가서 마약, 자금 뭐 이런 등등의 그 돈 세탁을 방지하는 데가 이제 그 핀트락이라는 그런 기관인데 특히 뭐 사실은 카지노 같은 데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카지노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좀 갬블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현금 10,000불은 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자꾸 또 칩을 사는 데까지 그걸 다 적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제가 카지노를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를 방지하는 그 법이 돈 세탁을 방지하는 법이 아마 그 핀트락이라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 은행도 보면 그 불법 자금을 가지고 집을 스몰 다운 페이먼트에서 사면서 중간에 이제 그 돈으로 자꾸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걸 빨리 해서 조기 상환을 해서 집을 팔면 결국 세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 보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핀트랙에서 교육을 나옵니다. 이 부동산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수상한 사람이 집을 사는데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 특히나 뭐 현금을 은행같이 10,000불 이상 갖고 오는 사람은 저희들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디파짓만이라도. 그러니까 카나다 부동산협회나 온타리오 부동산협회나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10,000불 이상의 자금이 움직일 때는 꼭 보고를 하라 하는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그 저겁니다. 예. 또 하나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외환은행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상품,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있다면은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저희 이제 리테일 뱅킹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예금 대출이 주종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또 송금, 또 신용카드, 그 빌페이먼트. 일반 이제 가계 고객이나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거래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취급하지 않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쪽이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업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쯤 그 다른 은행의 뮤추얼 펀드를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문 인력은 못 하시더라도 다른 뱅크를 이용해서 그런 업무를 좀 추진해 보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다른 은행을 이용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GIC를 RBC 은행을 통해서 9천만 불 정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동포 고객을 상대로 그 저금리 레지던셜 모게지 론을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 참 동포사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을 이용하든 어쨌든 저희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원스톱 쇼핑이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95% 이상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 그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하이 레이시오 모게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서프라임 모게지라고 그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또 외환은행에서 취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이 레이시오 모게지하고 서프라임하고는 조금 서로 성격은 다릅니다. 예, 한번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보기에 그 서프라임 사태가 난 주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신문 기사나 이런 사례를 보면 그 은행들이 그 신용도가 낮고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경쟁적으로 너무 모게지론을 많이 해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방식을 했다는 거죠. 초기에는 상환 부담을 적게 하고 1, 2년 뒤에 가서는 상환 부담을 많게 하고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제 1, 2년은 고객들이 적게 내니까 쉽게 그 론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묶어가지고 MBS나 뭐 본드를 발행해서 또 은행에 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볼륨을 자꾸 키웠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한번 다운돼서 어떤 디폴트가 생기기 시작하면 눈 사태가 나듯이 그 금방 붕괴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그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래 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하이레이쇼 모게지라는 거는 그 젠누어스나 CMHC 그 두 회사 그 모게지 인슈런스 회사입니다. CMHC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그 정부기관이고요. 젠누어스는 그 GE캐피탈에서 설립한 회사인데 두 회사 공이 모게지 인슈런스라면 젠누어스인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90%까지 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레이션 모게지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95%까지 고객들한테 대출해 줄 때 젠누어스에서 저희한테 인슈런스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객이 디폴트가 돼도 젠너스에서 100% 커버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젠너스도 G라는 회사가 워낙 그 튼튼하기도 하지만 90%는 또 캐나다 정부에서 또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게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서프라임이라는 거는 사실 보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험이 없이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집값이 내려가게 되고 또 페이먼트 할 능력이 없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저런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하이 레이시오 외환은행에서 취급하는 하이 레이시오는 어차피 CMHC나 또 G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다 보험을 물론 뭐 소비자가 보험료는 내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예, 다 커버가 되니까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외환은행에서는 이제 그렇게 젠워스나 그런 데서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해서
95%까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책임지는 데가 젠너스이기 때문에 젠너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론투 밸류라든지 데스 그렇죠. 리시레이션라든지 자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다 있고요. 아시는 대로 그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신규 이민자에 대해서 그 현지 은행들이 되게 거절을 많이 했거든요. 신용도가 없다. 여기는 뭐 아시는 대로 크레딧이 없으면 그렇죠. 무조건 이제 리젝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외환이 독보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현지 은행들도 조금 개방적이 됐고요. 젠너스도 그 처음 와서 2년 안에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크레딧을 완화시켜서 쉽게 그 론투밸류만 맞으면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네. 한국하고 틀린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에는 뭐 크레딧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현금이 얼마 그렇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있으면. 예, 여기는 뭐 현금이 얼마 있느냐보다는 신용이 크레딧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게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많은 우리 손님들한테 많은 그런 그 질문을 받는데 하이레시오 모기지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 물론 신용이 좋아야 되고 결국은 5% 다운, 노 다운 거기까지 나가는데 결국 보험료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담보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론투밸류 60%냐 뭐 아까 95%냐고 담보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으로 이제 좀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나 70%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대신 제 입장에서는 그 인슈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100% 세이프한 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담보 비율은 높지만 금리를 낮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80% 론을 할 때 하이레이쇼 안 하면 예를 들어 7%나 뭐 7.5%로 론을 해야 된다면 하이레이쇼 론을 할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젠너스의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이프한 론으로 간주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고정금리는 5.7%까지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럼 결국 그 금리의 갭이 보험을 커버하고도 남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불 때 한 30불을 할까요? 이자를 100불 세이브 하는데 보험료는 한 30불 정도 내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주 그 기발한 그 아이디어면서 또 방법이네요. 우리 사실 저희들도 몰랐던 그렇죠. 방법인데 사실 뭐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이레이시오 모기지로 간다 그러면은 그 보험료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뭐 3.75% 정도 거의 자기 다운하는 돈하고 거의 맞먹는데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offset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자율로 조정을 해가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설명을 잠깐 거기에 보태줘야 되겠는데 컨벤셔널 모게지는 몇 퍼센트까지가 컨벤셔널 모게지며 하이 레이쇼는 어디부터 하이 레이쇼 모게지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컨벤셔널 모기지라면 이제 통상 70% 이내 론톡에 이제 집 담보에 대해서 70% 이내 할 때 컨벤셔널 모기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컨벤셔널이나 하이 레이쇼 하는 그런 구분은 뭐 70% 가지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사실 하이 레이쇼 모게지에서도 론토 밸류가 60%면 보험이 그 3.5%까지 가지 않고요. 1% 미만이다. 0.6%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론토 밸류가 낮으면 그만큼 코스트가 다운이 되는 거고요. 론토 밸류가 높으면 말씀대로 이제 3.5 뭐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지면서 대신 그 장점은 자기가 5% 다운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 사금융을 간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 사금융에 뭐 심지어 15% 보통 12%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싼 거죠. 예. 지금 그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컨벤셔널하고 하이 레이쇼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20%까지 다운을 하면은 80%로 올랐죠. 예, 그게 이제 컨벤셔널이고 그 이하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하이 레이쇼인데 예, 지난 한 수년 동안 그게 75% 그렇죠. 돼 있다가 그렇죠. 아마 얼마 전에 그게 80%까지 올라가지고 예. 물론 그 은행마다 정할 수가 틀리게 정할 수 있지만 이 나라 정부에서 얼라우한 게 아마 맥시멈 80%까지 론이 컨벤셔널 모기지로 아마 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이제 몰기지 보험을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아니 차이점이 아마 부장님 그게 전체 금액에서 들어야지 차액에서 드는 거는 아닌 걸로. 아니죠. 20% 다운만 하면은 그 몰기지 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그 이하를 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컨벤셔널과 하이레이쇼. 하이레이쇼의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 이외에도 좀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스몰 비즈니스 대출이라든가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저 불행하게도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제가 다시 모셨으면 합니다. 부장님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걸 다 한번 풀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외환은행 김시목 부장님을 모시고 이 부동산 대출이나 또 스몰 비즈니스 또 은행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김시목 부장님을 다시 모시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